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며느리와 아들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몇 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다칠까봐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키운 저희 잘못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키운 아들을 2년 전에 결혼시켰습니다. 저희 남편은 공무원으로 은퇴해 현재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둘이 살고 있고 아들이 결혼한다니 반가웠습니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결혼 전 며느리감이라며 집으로 데려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마른 편이더군요. 저는 건강한 아이였으면 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별로 없고 매우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차려줘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요즘 시대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잘 사는 듯 보였고 저희도 특별한 일 아니면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편이라 잘 지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축하했고 손주 소식에 반가웠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에 보태라며 용돈을 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손주는 정말 예뻤지만 예민한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오는데 아들이 따라 나오더니 며칠 안 됐는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이르지 않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직장에서 쌓은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전업주부로 살 수 없다며 매일 밤 울고 친정에서도 봐줄 수 없다며 저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상의를 하는데 남편은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고 둘이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몸도 약한 제가 아이를 돌보다가 병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라며 거절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아이를 돌보다가 계속 부딪히지 않겠냐며 그냥 아이 돌보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던지 애 엄마가 직접 보라고 해라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때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 뒤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졸랐고 저도 차마 아들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해버렸어요. 사실 손주가 눈에 밟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출산 휴가 3개월이 지났다며 손주를 데리고 왔고 이때부터 손주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주 키우기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잘 자지 않는 손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할 일도 많았어요. 끝이 없는 육아 활동에 지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죠.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많이 도와줬지만 손주를 데리고 온 뒤 남편과 다툼의 빈도가 늘기 시작했어요. 손주를 맡긴 뒤로 며느리가 사사건건 전화로 취조하듯이 묻거나 명령조로 이야기해서 남편은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와서 저희에게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하시는 분이 올 거예요.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하시면 돼요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진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이냐 누구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하냐며. 그런데 며느리의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니 저는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셔서 아기 상태를 CCTV로 보며 설명하려 했죠. 그런데 왜 화를 내세요? 남편은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아주 웃음냐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 자식 네가 키우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엎어져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울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아버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옆에 있던 아들은 자기 아내에게 왜 그러냐며 도리어 저희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말려서야 겨우 일단락되었지만 남편은 손주를 애들한테 보내라고 성화였고 저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예민한 줄은 알았지만
직접 부딪히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주말에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먼지가 많아 아이 호흡기에 안 좋다며 어머님 환기 잘 시키냐고 물었고, 분유병 속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으니 소독하느냐며 마치 검사관처럼 대했어요.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먹으면 어쩌냐고 잔소리를 했어요. 저도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던 때라 며느리에게 나는 청결하지도 부지런하지도 못해 못 키우겠으니 네 자식 네가 데려가서 키우라 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어머님이 돈이 많아서 유산을 줄게 많으면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싶다며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돈을 안 벌면 집은 언제 사고 애는 어떻게 키우냐며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이 집을 사줘서 시작부터 다르다고 도끼를 품고 말하더군요. 아들은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요? 그날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남편을 붙잡고 한참 울었어요. 저희가 집을 못 사줬지만 전세를 구해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못마땅했던 건지 전셋집 명의가 아들 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이니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들 명의로 집을 사주자고 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독립심이 생길 때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며 말렸어요. 만에 하나 제가 혼자 남게 되면 돈이 없어 애물단지 취급받을까 봐서요. 며느리의 행동을 보니 남편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우리 부부와 며느리는 극도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사실 며느리가 미워서 손주도 예뻐 보이지 않고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졌고 저도 건강이 나빠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걷기 시작하면서 더 분주해졌는데 하루는 신나게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더니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이마를 부딪혔는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마에 피가 흥건해지고 남편과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 이마 상처를 소독하고 왔습니다. 의사가 큰일 아니라고 괜찮다며 많이 놀라셨겠다며 저희 부부를 위로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시 후 며느리와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잠이 든 아이를 살피더니 며느리가 저에게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냐고 따지듯이 묻는데 그 태도가 인격모독처럼 느껴지고 시퍼런 눈으로 마치 저를 식모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야단치며 머리를 밀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순식간에 아이가 넘어진 것이고 그는 아이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말하니까 번개 같은 속도로 며느리가 제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애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죠. 그게 애 보는 사람 기본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며느리의 뺨을 똑같이 내리쳤습니다. 살다 너 같은 못된 년은 처음 본다며요. 남편은 원래 욕이라고는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욕을 하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외쳤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우리 마누라를 왜 때리냐며 남편에게 대들고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창피하고 억울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키운 저희 잘못이죠. 그렇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평소 먹지도 않던 소주를 사다 놓고 둘이 마시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자. 며느리 욕할 필요도 없어. 요즘 세태가 그런가 보우. 우리 집 말고도 집집마다 더한 집안도 있을 거야.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도 크지만 공무원 하면서 죽어라 일만 하고 재테크에 신경 못 쓴 내 잘못도 한몫한 것 같네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다음날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런 미친놈을 자식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네요. 우선 남편이랑 휴대폰을 다 꺼버리고 짐을 쌌습니다. 저희는 큰돈은 없지만
지금 있는 돈이면 앞으로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전세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아들 며느리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남쪽 바닷가 지방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고 곧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내놨다고 하니 아들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뒤 아들이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려대더군요. 조금 있으니 며느리도 전화를 했고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해서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잠깐 생각이 부족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대꾸를 안 하니까 다음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며 이혼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사돈까지 전화를 하고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휴대폰을 꺼놓고 며칠 후에는 전화번호까지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중고 캠핑카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둘이서 여행 다니면서 조용히 살 생각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너무 슬픕니다. 그 뒤 자식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귀한 자식 키운 정이 그립고 가끔 손주가 보고 싶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미련을 버렸습니다. 모르는 체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내가 죄인이고 내 팔자가 원망스럽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저 마음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실어 보낼 수도 없습니다. 밤마다 우는 소쩍새 울음소리에 내 하늘 몰래 스며들게 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엄마가 신세 한탄하며 눈물로 글을 씁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도 60 중반 평생 밉든 예쁘든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이제야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모두 쏟아부었고 대학까지 보낸 후에야 온전히 나만을 위한 노후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내내 도심에서 살았지만 그동안의 삶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청춘을 다 갈아내며 모은 돈은 자식들에게 다 들어갔어도 한 번도 사회생활을 쉰 적이 없었던 게 다행인지 짬짬이 모아두었던 돈으로 고향 시골 마을에 조용한 집을 얻게 되었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이제 엄마 보고 싶으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네. 엄마 아프면 병원은 어떻게 가려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 누군가 지어놓은 전원주택을 하나 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 동네에 사시던 아주머니들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내심 이제는 외지인 취급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우더군요. 시집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마을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주변 농사짓는 이인원이나 밭에 가 소일거리를 하고 돈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동안 자식들은 저마다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애기 가지면 엄마도 자주 보러 갈 거야 라며 눈물 지으며 말하는 딸에게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엄마도 알아서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며느리도 시댁이라고 저를 멀리에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나이 30이 다 되어 갈 때까지 품 안의 자식이었던 딸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해 눈물로 하소연하기 일쑤였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결혼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집안일은 끝이 없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는 어떻게 가지 하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딸에게 저는 아기를 가지면 더 힘들게다. 너 같은 성격이면 더 할 거야. 잃는 것도 많아 하며 어설픈 위로를 해주었죠. 그러자 딸은 저에게 그렇게 힘든데 엄마는 자식을 왜 둘이나 낳았어 하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너희 오빠는 첫째라 모든 게 서투르고 조심스러웠다면 너 키울 때는 그제야 여유도 생기고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 그 사랑으로 버티고 키웠지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아직은 응석을 부리는 아이인 것 같았죠. 실제로 결혼하고 1에서 2년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의 집은 왕복 2시간 거리 사위도 힘들고 고되겠지만 딸아이를 따라서 매달 시골로 내려와 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골로 내려온 딸이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행 다녀오면서 엄마 선물도 사왔지 열어봐 장모님 얼른 열어보세요 하며 부채는 딸네 부부를 보며 뭔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사진이 있었는데 한눈에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겠더군요. 너희 애기 가졌냐 정말이야 하고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응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된 데 8주 정도 됐어 하며 저에게 다가와 와락 안겼습니다. 저도 딸이 장하고 고마워 잘했다 잘했어 초기인데 조심해야지 왜 또 여기까지 내려와 전화로 말해도 되는데 하며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위도 저희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초음파 사진을 보며 종알종알 떠들기 시작했어요. 이 조그만 게 내 애기래 진짜 신기해. 엄마 배는 언제쯤 불러올까 나 아직 회사에도 얘기 못했어 하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딸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아들이랑 딸 요즘은 어떤 성별을 더 좋아하나 나는 손녀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물어보기도 했죠. 지인들은 저마다 나는 우리 딸이 워낙 예민해서 그런가 손자가 좋더라. 남자애들은 사고를 많이 치니까 요즘은 딸 낳아야 사위들도 자식 키우는 맛을 느낀대 하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떠한 성별이든 첫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니 설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때부터 어머니 저희는 애 안 낳고 둘만 잘 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처가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의견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딸의 자식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어느덧 딸이 출산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전 사위가 저에게 전화해 장모님 수진이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 장모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워낙 장모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거절할 수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아 뭘 당연한 걸 조심스럽게 물어보나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두 달만 도와주세요. 용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대고 엄마가 딸 봐주는 건데 무슨 용돈은 용돈이야. 그걸로 수진이 먹고 싶다는 거 우리 손주 필요한 거에나 쓰게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아라고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제가 했던 말을 후회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제 딸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사위는 내심 딸을 바랐던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막상 태어나고 나니 요즘 말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와 제왕 후 상처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출산 후 전몸살까지 겹치니 그 예민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2달 봐주는 동안 딸은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가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일부러 젖을 떼고 분유를 먹이려고 하기도 했죠. 아직은 젖뗄 때가 아니야. 이 전몸살도 좀 빼줘야 풀리는 거고 수진아 응하며 달래보았지만 딸은 그럼 나 회사 복귀는 어떻게 해? 지금부터 4달 후에 복귀해야 하는데 요즘 분유도 잘 나오잖아. 엄마까지 짜증나게 왜 이래 하며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딸 때문에 2달만 손주를 봐주기로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반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있으니 딸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죠. 그런 딸에게 저는 엄마라고 처음부터 자식이 예쁜 건 아니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선 게 당연한 거야. 계속 보다 보면 더 예뻐지게 돼 하고 말했습니다. 딸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아들을 안고 그러게 눈이 진짜 나 어렸을 때랑 똑같아. 고는 남편 닮았고 진짜 신기해하며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딸은 회사 복직을 앞두고 제가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가면 난 어떻게 나 아직 둘만 있는 건 적응이 안 됐는데 회사 다니면서 애는 어떻게 보지 하며 서름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밤낮 없이 애를 보고 딸과 사위까지 시중을 들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너도 해봐야 알지 힘들면 엄마가 다시 올라올 테니까 해봐 하며 달 낸 후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온몸으로 화났다는 티를 내며 퉁명스럽게 저를 배웅했고요.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도 툭하면 엄마 어린이집에 좀 가요 나 회사에 있는데 애가 열이 난 때 장모님 제가 지금 출장 나와 있는데요. 수진이가 또 울고 불고 난리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하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자다 깨서 허겁지겁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 딸아이 집에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시간을 달려 손주네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와 두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고 아이가 크면 나아지겠지 싶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예민함은 손자가 크면 클수록 심해졌어요. 손자도 나는 왜 친구들 다 가는데 유치원에 남아있어야 해 나는 왜 늦게 데리러 와 하며 딸 부부에게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저도 두 사람 중 하나는 일을 포기하든 아이를 봐줄 시터를 찾으라고 조언했지만 듣질 않더군요. 거의 손주가 5살이 되던 해까지 저는 시골과 딸아이 집을 일주일에 3번은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과 사위는 달에 20에서 30만 원가량 기름값이나 될까 하는 돈만 주며 손주를 저에게 떠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히더니 엄마 나 부탁할 게 있어 들어줄 거지 하고 묻는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뭔데 들어야 결정하지 말해봐 했고 딸은 눈물 지으며 엄마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못 버텼어. 그런데 유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엄마가 키워주면 안 돼. 우리가 주말에는 꼭 애 보러 내려갈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식까지 저에게 맡기려 하다니 제가 시골에 있어 자주 오가지 못하니 아예 저희 집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이었죠. 저도 기가 막혀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지금 나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같이 살려면 정 안 붙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딸은 제 옆에 붙어 애교를 부리며 엄마 딱 2년만 부탁해. 나도 그때까지만 근무하다가 재택으로 돌릴 거야 하더군요. 사위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장모님 저희 둘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며 고개까지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럼 자네 수진이 내가 애 봐주는 공으로 얼마 주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과 사위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돈 필요해 하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끝까지 열이 차올라 내가 그동안은 손주 예쁘고 내 딸 안쓰러워서 다 해줬지 하지만 나도 아이 있으면 제대로 밭을 나갈 수가 없는데 수입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하고 역정을 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고 딸은 엄마 우리도 빠듯한 거 알면서 그래 우리 집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어 엄마는 모아둔 돈 있잖아. 나중에 노년에는 결국 우리가 엄마 돌봐드려야 하잖아 하며 지금 당장 있지도 않은 일로 으스대더군요. 반협박이었을까요? 갑자기 차오르는 슬픔과 회한으로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만히 딸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때에도 딸은 엄마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왜 그래 진짜 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사위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무어라 문자로 연락이 오는 걸 읽을 자신이 없어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고요. 한동안은 시골 혼자 사는 어렸을 적 친구 집에 가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사위와 딸이 찾아올까 싶어서요. 이렇게까지 하니 두 사람은 조용해지더군요. 저를 찾아오지도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딸에게 제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서름이 밀려오면서도 후련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건 제가 별난 어미라서일까요?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한편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키워 결혼시키면
한시름 놓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 키워 초등학교 보내야 한시름 놓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하느라 환갑 전후에 다시 엄마 역할로 복귀하는 할머니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특히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자신의 노력이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